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업무 마감 기한과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분주한 일상이었죠. 아내 혜진과 저 사이에는 우여곡책이 있었지만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공유된 경험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일구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혜진과 저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졌고 사소한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멀게만 느껴졌고 변덕스러워졌으며 제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교묘히 피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토록 처참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침실 바닥에 앉아 지치고 멍한 상태로 불과 며칠 전 제 모습이 어떠했는지 믿기조차 힘듭니다. 제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때 제 자부심이었던 카펫은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고 잘못된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난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무 침대가 보였고 잠시 혜진이 거기 서 있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모습이 다시는 현실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으로 소용돌이치는 기분이었고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주변 세상이 흐릿해졌지만 침대 위에 놓인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병과 빈 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뚜껑 닫는 걸 잊었네라고 저는 비통하게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제가 썼던 유서들을 공포에 질려 찾았습니다. 다행히 매트리스가 아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들이 이걸 찾아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걱정할 위치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자문했습니다. 제 딸은 저를 미워하겠지만 아마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미 저를 증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살아남기 위해 싸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산산조각이 나고 사랑받지 못하며 멸시당하는 기분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통증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무언가 인생의 한 줄기 빛이나 어둠이라도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다는 뒤늦은 깨달음만이 남았지만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호주 퍼스의 우리 집에서 딸 지은과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19살인 딸은 남자친구 준호에게 막 프러포즈를 받은 참이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프러포즈했어요. 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고 지은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사이였고 저는 당시 딸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지은은 흥분해서 혜진과 저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의 프러포즈를 위해 저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보물찾기 이벤트를 도와주었고 결국 그는 킹스파크의 커다란 나무 아래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지은의 기쁨은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부엌에서 저는 딸에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아주 견고하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지은의 손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지은아. 저는 준호를 보며 자네, 안목이 훌륭하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혜진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42살인 혜진은 여전히 갈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 구릿빛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준호가 반지를 고를 때 엄마가 도와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야. 지은이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네가 최종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 말투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지난 몇 달 동안 묘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소한 말투와 행동들이 제가 알던 사랑스러운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식 저녁 식사와 디저트를 함께하며 약혼을 축하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자신들의 아파트로 돌아갔고 저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내뱉은 말 때문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에서 깼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던 찰나. 그녀는 갑자기 몸을 빼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멍하니 남겨졌습니다. 혜진아, 화장실 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그녀는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1분 후 그녀는 나 씻고 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부엌에 가보니 그녀가 나간다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수년 동안 혜진은 단 한 번도 이토록 무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친구 진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이 민수, 무슨 일이야? 평소처럼 쾌활한 목소리였습니다. 별일 없어. 저는 불안감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구먼. 진태는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저는 10분 동안 그에게 혜진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진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바람 피우는 거라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이혼해서 재산 반으로 나누고 그녀가 직장이라도 잃으면 너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할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리네. 제가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진태가 대꾸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얘기하자.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해야 하니까 그때. 나중에 얘기하자고. 알았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동의했습니다. 진태와 저는 함께 일하는데 제가 수석 엔지니어고 그는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요일을 버텨냈습니다. 혜진은 자정이 다 되어 늦게 귀가했고 제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야, 혜진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젯밤 내 무례한 태도 때문에 나 지금 옷 입고 출근하는 중이야. 이번 주말에 당신이 나를 속인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야. 혜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민수 씨?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다시 침대로 와서 자.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게 필요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어, 혜진아. 당신이 보여준 멸시가 믿기지 않아. 관두자고. 그녀는 증오가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21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아내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제 모습은 무척 초췌했고 비서인 수연은 이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민수 과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10년 동안 제 비서로 일해왔습니다. 채용 당시 그녀는 막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눈가에 멍이 든 채 면접에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업무 능력이 완벽했고 영리하고 유능했으며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성실한 직업 윤리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저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연에게 혜진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나중에는 저 대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 씨.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절망감을 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좀처럼 저에게 손을 대지 않던 수연이 제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습니다. 일단 캄브룩 회의부터 끝내죠. 배관이랑 콘크리트 쪽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녀는 업무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왜 진태는 이 얘기를 안 했지? 저는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진태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 친구?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진태야, 배관이랑 콘크리트 문제가 뭐야?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해결하면 돼. 하지만 회의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평소 우호적이었던 팜브룩 측 소유주들은 제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무척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CEO인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콘크리트와 배관 비용 초과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진태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쏘아보고 있었고 저는 지난주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모든 것이 예산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지난 3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추가 콘크리트 및 배관 비용 지출에 제가 왜 서명을 한 겁니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진태를 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끼리 따로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우리는 직속 상관인 정 전무를 만났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진태는 정 전무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묻고 계십니다. 진태가 말했습니다. 정 전무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민수 과장? 저는 그의 말투에 너무 놀라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전무님, 전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추가 비용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정 전무는 서류철을 열어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잡아떼겠다는 건가?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태는 이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이 600만 원의 입금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 돈은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정 전무는 거의 소리를 질렀고 저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정 전무와 진태는 번갈아가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횡령범으로 몰았습니다. 제 결백을 전혀 믿지 않았고 인사부를 불렀으며 저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정 전무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연도 저와 가깝다는 이유로 함께 해고되었습니다. 짐 몇 가지만 챙겨 쫓겨나듯 회사 밖으로 끌려나갈 때 진태가 비열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수연이 자신의 차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분노에 차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나쁜 인간, 민수 씨. 당신이 2억 원을 횡령해서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어. 난 당신을 믿었다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야, 수연 씨.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들을 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혜진 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내 커리어를 망쳤어. 우리가 함께 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끔찍하게 느껴져. 수연의 눈에는 극도의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녀는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기꾼이자 도둑이라고 부르며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멍해진 상태로 차를 몰아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돌아왔네. 참 불쌍하기도 해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혜진이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혜진아? 난 이 일에 아무 관련이 없어. 혜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민수 씨. 난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류 받으십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혜진아, 이혼이라니? 저는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몇 달 전부터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는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야. 당신은 지루하고 돈만 밝히잖아. 넌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었지. 조만간 자유도 잃게 될 거야. 그녀는 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고통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서류에 사인이나 순순히 해. 이 집이랑 재산 대부분은 내가 가질 거야. 어차피 넌 곧 감옥에 갈 거니까. 그럼 그 내연남이랑 같이 있는 거야? 저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응. 그리고 네가 감옥에 가면 우린 이 집을 새놓을 거야. 나를 미행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만약 그러면 사람 써서 널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모든 상황에 압도되어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은 제 얼굴에 남은 수연의 손자국을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적어도 그 비서년도 잘렸네. 가서 죽어버려, 민수 씨.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저는 술조차 마시지 않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만 가다 음성사암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제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빠. 매몰찬 말투였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비서랑 바람 피우고 사기친 얘기요. 아빠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전 아빠한테 이토록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석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려 하자 딸이 다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호 오빠랑 저, 아빠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요. 뉴스에도 났고 경찰이 아빠를 찾고 있대요. 우리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아빠 같은 사람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을 알아볼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침묵했습니다. 듣고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상황을 끔찍하게 망쳤는지 알고나 있냐고요. 지은이 물었지만 저는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아빠. 이제 저한테 아빠는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려 울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저를 체포해 횡령 혐의에 대해 몰아붙였습니다. 일단 풀려나긴 했지만 다음 주에 재판이 있으니 시내를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 사진과 지은의 트로피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딸은 의절했으며 회사에서 쫓겨나 수연에게 원망을 샀고 친구들조차 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패배했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오래된 샌드위치 한 조각을 씹었습니다. 그 맛은 절망감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저와 인연을 끄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면제 한 병과 위스키가 놓인 테이블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떨쳐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혜진, 준호, 진태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과 월요일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태가 왜 그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나쁜 놈, 다 내 짓이지. 내가 널 찾아내고 말겠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형사들이 들이닥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들은 제 입장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저를 감옥에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형사 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짐을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울화가 치민 저는 위스키 3잔을 연거푸 마시고 혜진과 지은, 그리고 수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에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어. 당신은 배신자야.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길 바랄게. 욕설로 가득 채운 편지에 침을 뱉고 나서 편지를 봉인한 뒤 지은에게 보내는 봉투에는 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실망을 담았습니다. 난 절대 네 엄마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녀가 나를 배신한 거야. 난 돈을 훔치지 않았어. 저는 딸에게 거짓말에 속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썼습니다. 그러다 말투를 부드럽게 바꿔 준호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상황이 진정되면 나를 좋게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진태가 저를 배신했으니 그가 내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편지를 봉인하며 눈물이 번졌습니다. 수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겪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진태가 우리 둘 다를 배신했다고 믿으며 아마 그가 제 아내와 내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혹시 제 시선 때문에 불쾌했다면 사과하며 그것은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수줍은 동경이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화가 누그러지면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편지들을 봉인한 뒤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고 형사들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진태의 금융기록을 조사하라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다음엔 똑바로 수사해. 그리고 더 이상 운전하지 마. 제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뒤 위스키 병과 수면제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편지들을 탁자 위에 정돈해둔 뒤 형사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오래도록 샤워를 하고 위스키를 더 마신 뒤 약을 삼켰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화장실 근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면도날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 형사가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걱정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들어온 그들은 즉시 도움이 필요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집은 순식간에 사건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위독한 상태였고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카메라 세대와 약통, 술병, 유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제가 강남의 한 개인 병원에 있다고 부드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곁을 지켜준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를 보자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그녀가 잠에서 깼습니다. 수연은 즉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몹시 화가 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줄 알았어. 저는 수치심에 휩싸여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기 삶을 끝내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10년 넘게 당신을 봐왔지만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은 처음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요? 수연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주변 기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함 속에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혜진이랑 당신, 그리고 지은이까지 나를 등졌을 때 정말 괴로웠어. 덫에 걸린 기분이었고 아무도 내 결백을 묻지 않고 유죄로 단정지었지. 아내는 죽으라고 하고 딸은 인연을 끊고 친구는 배신하고 게다가 당신에게까지 상처를 줬어. 생각이 짧았어. 술에 취해 약해진 순간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가장자리에 부드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민수 씨.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화가 나서 당신이 무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괜찮아요. 수연 씨. 제가 낮게 불렀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지 않게 해줘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연 씨. 저는 지쳐서 눈을 감으며 반복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제 차트를 보고 미소 짓기 전까지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깨어난 걸 보니 반갑네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살아있네요. 살아남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살아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의사는 제 말을 가볍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제 수술 부위와 생체 징후를 확인하는 동안 수연은 제 상처를 보고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의사는 과다출혈과 위세척 부작용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형사 한 명이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내 편지 보고 온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김 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일하는 제 사촌이 당신이 자살 시도로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해 줬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수치심에 가득 찬 저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날 때 정말 화가 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니 당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 씨. 그녀는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얼굴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놓으려 할 때 저는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고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난 항상 내 일을 사랑했어. 그런데 진태가 나한테 그 서류들을 보여줬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진태의 이름에 제가 긴장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인간 짓이죠? 진태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증명할 순 없지만 정황은 확실해. 지출 초과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한 적도 없고 내가 본 적 없는 서류에 내 서명이 되어 있었어. 혜진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눈을 감고 수연의 손을 잡은 채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수연 씨. 진태와 혜진이 당신까지 끌어들일 줄은 몰랐어. 내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맞습니다. 증명하기 힘들었겠죠. 아주 정교하게 짜인 각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범죄자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건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저는 김 형사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여기 처음 왔었죠. 안색이 좋아 보여 다행입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퇴원하면 절 체포하시겠죠. 저는 수연이 제 손을 더 꽉 쥐는 것을 느끼며 비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 형사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러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변호사는요? 변호사 입회하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네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녀는 전화를 걸러 나갔고 형사와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사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저분 민수 씨를 정말 많이 아끼는군요. 형사님, 전 지금 제 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 대상 아니었나요?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씩 웃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건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무고함을 믿으시나요? 완벽하게요. 전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절대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목에 붕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제 사촌인 미나 변호사가 민수 씨를 변호해 줄 거예요. 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 변호사라면 잘 알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가급적 빨리 연락달라고 전해주세요. 형사가 떠나기 전 우리는 몇 분 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특이한 상황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경찰이 이렇게 호의적인 경우는 드물죠.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딸 소희는 누가 돌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수연은 소희가 그렸다며 그림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병원 풍경과 함께 쾌유를 비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 혹시 지은이한테서 소식 없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해 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녀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나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나는 수연과 닮아 금갈색 머리를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우리 수연이를 참 좋아하는군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형사의 말투를 흉내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니까요. 미나는 씩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전처가 그걸 증명해줬죠. 미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형사와 얘기해봤는데 그쪽도 민수 씨 편인 것 같아요. 몇 가지 가설이 있으니 제가 잘 처리해 볼게요. 민수 씨의 유일한 잘못은 사람을 잘못 믿은 것뿐이에요. 그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선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대한 많이 되찾고 싶습니다. 미나는 제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혜진과 진태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고 어쩌면 제 돈까지 가로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매정하게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당신은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변호사 미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 주었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퇴원 후 경찰 정식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일정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병원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어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고 솔직히 제 소식을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다음날 수연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책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민수 씨 돌봐주러 왔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심으로 그녀가 사온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기분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의사들이 수액 바늘을 뽑으며 혈액 검사 결과가 좋으면 내일 아침 퇴원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갈 곳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휴대전화도 지갑도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 변호사가 법원 명령을 받아 민수 씨 소지품들을 다 챙겨뒀어요. 휴대전화, 지갑, 옷, 노트북, 면도 도구까지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녀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호텔이라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진태와 혜진 씨 말이에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나랑 경찰이 당신 짐 챙기러 집에 갔을 때 두 사람이 거기 같이 살고 있었대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런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해.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법원 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이 경고할 때까지 저희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다 당신 짐을 챙기는데 그녀는 카펫에 남은 핏자국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약속할게. 붕대를 감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할 때 수연이 마중을 나왔고 우리는 함께 그녀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아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수연 씨, 여기 왜 온 거야? 그냥 당신 집 근처 호텔에 묵으면 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 며칠 지내는데 돈 쓸 필요 없어요. 오늘 오후에 미나 변호사가 사건 논의하러 올 거예요. 저는 예전에 수연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딸 소희와 단둘이 사는 아담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나니 미나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들고 왔습니다. 민수 씨,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태와 혜진이 거의 완벽하게 범죄를 은폐할 뻔했지만 꼬리가 밟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부정하게 개설된 계좌를 포함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미나는 그들이 계좌를 개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고 사기 및 정신적 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 전 직장에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이번 주 내로 해결될 것이며 내일 김 형사와 정식 조사를 받게 될 테니 지침을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만간 아내와 진태가 체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상세한 내용을 논의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나는 그녀가 떠난 다음 날이면 모든 혐의가 벗겨질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옷가지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수연과 저는 오후 내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이 학교에서 소희를 데려오러 간 사이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혜진이 보낸 조롱 섞인 문자들과 전 직장에서 온 부재중 전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하라는 내용이었죠. 지은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연과 소희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소희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활기를 보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수연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제 걱정을 씻어주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본 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소희가 제 손을 꼭 잡고 굿나잇 포옹을 해주었을 때 전 울컥했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애정은 지은의 매정한 거절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수연과 저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 미나 변호사와 정식 조사를 마친 뒤 저에 대한 모든 혐의가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혜진과 진태가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로 수배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고 음성 사암으로 넘겼습니다. 아직 딸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딸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제발 통화 좀 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엄마와 진태의 범죄가 밝혀진 뒤에나 나온 것 같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딸이 저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이제야 연락하는 것이 얄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해하던 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혜진과 진태는 저를 비웃었고 수연과 지은, 준호까지 합세해 죽어가는 저를 방치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땀에 젖은 채 깼습니다. 수연이 급히 달려왔고 소희도 문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도저히 못하겠어. 저는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수연과 소희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제 곁에 누워 있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삼촌. 그냥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저희가 같이 있을게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제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잠들었고,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 그날 밤 꿈이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수연은 이해한다는 듯 제 볼에 키스하고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는 수연과 소희를 꽉 안으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며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 끔찍한 밤 이후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해가 뜰 때까지 두 사람을 안고 있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수연은 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저는 상담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몇 군데 전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게 다가와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수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넙죽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괜찮아, 수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소희가 있는 데서 소리를 지른 게 너무 미안해. 아이한테 좋지 않을 거야. 다른 거처를 알아볼게.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 제가 하려던 말은 그 반대예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 씨, 저 당신 사랑해요. 수연은 거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더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어요. 저는 그녀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지만 어젯밤 당신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그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안 한 이유 모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난 그냥 소희 때문인 줄 알았지. 그것도 맞지만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당신만큼 멋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녀는 저와 처음 일하던 순간부터 저를 동경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제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도와주었으며 소희까지 살뜰히 챙겨주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희에게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지난주 모든 일이 터졌을 때도 당신은 지은이 앞에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상황을 견뎌냈잖아요. 제가 당신 뺨을 때렸을 때도요. 그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민수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혜진 씨가 당신을 버릴 만큼 어리석다면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요. 그녀는 저에게 입을 맞췄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절 당신의 여자로 만들어 줄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저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수연을 향한 제 마음을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는 끝났다는 걸 알았고 수연의 사랑은 제 패배감을 씻어주었지만 혹시나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수연은 제 망설임을 눈치챈 듯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그녀의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다시 이전과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혜진과 진태가 저를 괴롭히는 꿈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이 나타나 제 상처를 치료해주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남겨진 광경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수연에게 꿈 얘기를 해주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데리러 갈 때 저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진태와 혜진이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한 혐의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져 부산항으로 향하다가 세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서울로 압송되기까지 2달이 걸렸고 그동안 저와 수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실로 짐을 옮겼고 그곳은 이제 우리의 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태와 혜진이 서울로 압송되었을 때 저는 수연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혜진에 대한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와 수연, 미나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들에 맞서 증언했습니다. 진태는 재판 내내 제 시선을 피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혜진은 재판 내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진태가 모든 일의 주동자였고 혜진을 유혹해 사기극을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진태를 위해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 증거를 토대로 판사는 저에게 추가로 5년의 정신적 학대 보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판사는 우리 이혼을 승인했고 미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예금을 나누고 집을 판 대금을 즉시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미나의 설득 끝에 혜진이 복역을 마칠 때까지 그녀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돈을 제가 쓸 수는 없었지만 투자할 권한은 있었습니다. 법원은 진태와 혜진에게 즉시 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는 저에게 그녀가 수감되기 전 1시간 동안 면회를 요청했고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본 혜진은 어깨가 축 처진 채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 씨. 그녀가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기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혜진이 맞아? 제가 조금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응, 미안해.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말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더 해보라고 손짓했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민수야, 나 정말 미안해. 나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널 사랑했고 무슨 짓을 했든 여전히 널 사랑해.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 그녀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계속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느낀 지 몇 주 만에 상황이 악화됐어. 난 내 마음이 떠났는데 넌 여전히 날 사랑한다는 게 화가 났어. 진태가 그걸 눈치채고 날 자극하기 시작했지. 외도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도 안 걸렸어. 그는 내 불안함을 이용해 날 유혹했고 내 죄책감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했어. 네가 몰랐겠지만 진태는 항상 널 질투했어. 너의 리더십과 성공을 시기했지. 그는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도록 날 설득했고 네가 돈을 훔친 것처럼 꾸몄어. 우린 네가 정직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일이 터지면 그 돈을 들고 도망칠 계획이었어. 잡히지 않을 곳으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동안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안중에도 없었겠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진태가 단계적으로 나를 무너뜨려 계획에 동참하게 만들었어. 그가 꾸민 일 때문에 넌 완전히 무너졌지. 거의 성공할 뻔했어. 제가 대꾸했습니다. 김영사랑 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내 뜻대로 됐겠지.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상처, 좀 봐도 될까?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흉터 가득한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켜며 손을 뻗으려다 머뭇거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 수치심,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를 향한 아주 작은 연민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혜진은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낀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수야. 내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워. 항소도 못하고 20년을 살아야 한다니 내 업보겠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된 것에 안도하며 고개를 넙죽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이것만은 알아줘. 넌 절대 부족한 남편이 아니었어. 진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 그는 너랑 달리 이기적인 놈이었지. 그날 아침, 내가 너한테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랑은? 저는 조금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분 오랫동안 널 사랑해왔잖아.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널 사랑해주고 내 상처를 치유해주길 바랄게. 내가 준 고통, 그녀는 나처럼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지. 혜진이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 그녀가 옷소매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제안, 자산 관리. 받아들일게. 저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보여준 그녀의 의외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널 사랑했었어. 네가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해줬다면 우린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야. 하지만 난 네가 한 짓들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직 내 마음속엔 분노가 가득해. 너한테 소리 지르고 싶고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심정이야. 도대체 왜 그랬어? 저는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끝내려 했고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넌 나한테 받은 대우보다 훨씬 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널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내 잘못이 커. 평생 부끄러워하며 살게. 네가 쓴 편지 읽었어.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겠지만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요동치는 감정과 싸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혜진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가슴속에 남은 분노와 통증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건 전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그녀의 돈을 관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가 출소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은 남겨둘게. 저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제 노력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척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면 내 나이 환갑이 넘겠네. 은퇴 자금으로는 충분하겠지. 그때까지 잘 살아. 우리는 짧게 재무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그녀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랑 얘기해봤어? 그녀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는. 딸애는 나랑 인연을 끊었어. 내 거짓말을 믿어버렸고 그게 내 가슴을 찢어놓았지. 내가 무고한지 묻지도 않고 그 전화 한 통으로 나를 버렸어. 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봤다면 혜진도 울고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수연 씨가 병원에서 지은이랑 연락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저는 얼굴을 닫고 앉았습니다. 혜진도 똑같이 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혜진이 코끝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진태랑 내가 지은이가 널 미워하도록 계획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자백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제 딸과의 관계를 망쳤다는 사실에 수치심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혜진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나랑 인연을 끊었어. 화가 나고 겁이 났던 모양이야. 내가 되돌릴 수도 없었어. 그앤 당신한테 한 짓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당신이 대화를 거부하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 혜진은 잠시 멈췄다 계속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은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 애한테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필요해. 난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한 짓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거야. 그게 날 파괴하겠지. 제발 민수야. 우리 딸 지은이를 챙겨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부탁은 너무 가혹해. 넌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지은이가 나더러 가슴속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건 내가 나한테 한 그 어떤 짓보다 아팠어. 나도 딸이랑 다시 연결되고 싶지만 그 애와 내가 나한테 준 그 고통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모르겠어. 혜진은 제 갈등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넙죽했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봐 혜진아, 난 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상담도 받고 있지만 너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지 않기가 정말 힘들어. 지은이 문제는 생각해 볼게. 하지만 확실한 건 약속 못 해. 대화 도중 혜진은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이 말이 아무 의미 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보상할 길도 없다는 거 알아. 죗값을 치르고 언젠가 네가 날 용서해 줄 날이 오길 바랄게. 그녀는 주름진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잠시 잊고 살았지만 난 항상 널 사랑할 거야. 혜진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뒤돌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사랑해줘, 민수야. 내가 어리석게 놓쳐버린 그 사랑을 그녀에게 줘. 고개 들고 멋지게 살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널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난 그걸 잃었지만 내가 다시 내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자랑스러워. 잘 가, 나의 멋진 남자. 절대 잊지 않을게. 혜진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고함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을 나설 때 혜진이 걸어나간 바닥에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잠시 멈춰 지나간 세월을 애도한 뒤 돌아섰습니다. 몰옷번 가로 방청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수연을 보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같은 날에도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예상과 달리 그녀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땠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전 여전히 진태와 그녀에게 화가 나지만 진태와 달리 그녀에겐 가엾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 지은이도 그녀와 인연을 끊었대.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머뭇거렸습니다. 준호 씨랑 지은이가 여기 와 있어요. 준호 씨가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으면 길 건너 카페에 있겠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당신한테 한 짓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다툰 모양인데 지은이가 당신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연 씨 생각엔 내가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 사랑. 지은이만이 당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필요하면 엄마 곰처럼 당신을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민수 씨. 저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연아. 이것은 그녀를 향한 저의 첫 공개적인 사랑 고백이었고, 남들의 시선은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사람은 수연뿐이었으니까요.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지은과 준호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도망칠지 저를 안을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팔을 벌리자 딸은 저에게 매달려 아빠 미안해요 라고 되풀이하며 울었습니다. 미소 짓는 수연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준호를 힐끗 보았습니다. 몇 분 뒤 지은을 부드럽게 떼어놓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금 내 엄마랑 얘기하고 왔어.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저는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알아, 지은아. 네 엄마가 다 설명해줬어. 하지만 내 말이 아빠한테는 큰 상처가 됐단다. 아빠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 무엇보다 네가 아빠의 결백을 묻지도 않았다는 게 가장 가슴 아팠어. 지은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빠. 딸은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아빠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나 진태 아저씨 탓만 할 순 없어요. 그들이 아빠가 유죄라고 절 설득했거든요. 아빠가 바람피워서 감옥에 갈 거라고요. 딸은 수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전화했을 때 아빠가 너무 흥분해서 후회할 말들을 하셨잖아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많이 싸웠어요. 수연 씨가 아빠가 병원에 있다고 문자 보냈을 때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랑 진태 아저씨가 아빠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라고 수연 씨도 한패라고 했거든요. 지은은 수연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아빠가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린 아무도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은에게 제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서 출구가 안 보였어. 술에 취해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지만 딸에게 그녀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수연은 요동치는 감정에 휩싸인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이 모든 일 덕분에 좋은 인연도 생긴 것 아닌가요? 그는 수연과 저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수연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빠, 수연 씨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가 말한 그런 분류는 아니야. 아빠는 단 한 번도 널 속인 적 없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수연 씨는 진태와 내 엄마 말을 믿으면서도 아빠를 떠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 오해를 풀었고 아빠는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단다.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제 팔을 감싸 안고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고 지은도 잠시 후 평정을 찾았습니다. 감사해요. 딸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렸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지은이 수연의 자리를 대신해 저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지은과 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고 우리는 신뢰 문제와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힘든 상담 과정 중 하나는 지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그녀의 엄마고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지은은 제 뜻에 따라 혜진을 면회하러 가기로 했지만 제가 동행할 때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 면회는 무척 힘들었고 나중에 그 일에 대해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지은은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뒤 혜진은 지은을 설득해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6개월 뒤 상황이 안정되자 저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수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너무 늦었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그녀를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과 준호는 저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수연은 혜진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교도소에서 혜진은 수연에게 신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습니다. 소희는 화동이 되어 자랑스럽게 저의 두 번째 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민수 삼촌이 아니라 아빠가 되어 지은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의 잔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지은은 수연이 엄마 자리를 대신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편지와 사진을 혜진에게 보냈습니다. 혜진은 아직도 교도소 벽에 그 사진과 편지들을 붙여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진태와 혜진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나 변호사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연과 저를 위한 보상 합의였습니다. 처음엔 정전무가 반대했지만 재판 직전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미나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며 거절했고 결국 수연은 수억 원, 저는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합의금은 공개 재판으로 갈 경우 회사가 입을 타격에 비하면 적은 액수였지만 정 전무는 결국 은퇴해야 했고 회사를 제값보다 훨씬 싸게 매각했습니다. 그 합의금으로 수연과 저는 우리만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 회사는 전국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5명의 직원을 둔 탄탄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첫 고객 중 하나는 크부룩의 박 회장이었는데 그는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깨달았고 제 기술력이 없었다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쿰부룩의 모든 주요 행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좋은 사람이었고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수연의 작은 집을 팔고 남산공원 조망이 일품인 훨씬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옥의 욕실 3개짜리 집이었죠. 집 수리가 필요해 2년 동안 고치며 살았습니다. 가족 여행이나 결혼식, 그리고 지은과 소희의 남동생 태호가 태어났을 때만 잠시 쉬었죠. 삶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 수연이 항상 곁에 있어주니까요. 10년이 흘러 태호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나중에 미나 고모처럼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한가로운 토요일, 지은과 준호가 남산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집 테라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7살 조카 건우와 엑스박스 게임을 하고 있었고 5살 조카 서윤이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려 애쓰고 있을 때 지은이 엄마와 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엄마한테 편지 받았어요.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금기어는 아니었지만 다들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수년간 저도 혜진의 편지를 받았고 몇 번 면회도 갔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모범수로 지내고 있고 출소까지는 8년이 남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얘기들 중에 지난달에 진태 아저씨가 출소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료를 한 모금 마셨고 수연이 제 손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얘긴 없었니?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넙죽했습니다. 네, 진태 아저씨가 면회를 왔었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였고 대화도 순탄치 않았나 봐요. 다음 주에 면회 가서 자세히 물어봐야겠네.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이제는 친한 친구이자 강력범죄 수사팀장이 된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잘 지내요? 수연 씨는요? 김 형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진태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네,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볼링 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는 지금 부산으로 이사해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보호 관찰 중인데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당신을 원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라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형사님. 걱정됐거든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우리는 조만간 있을 바비큐 파티와 볼링에 대해 짧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이 김 형사가 뭘 하냐고 물어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가 부산으로 갔고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대답에 가족들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다시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수년 만에 겪은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진태가 제 가족을 위협하며 저에게 다시 면도날을 들이대는 꿈이었죠. 수연은 즉시 깨어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새벽 2시에 담당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수연 곁에서 꿈 내용을 털어놓았고, 상담사는 진태의 출소 소식과 내재된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추가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잠든 태호를 확인하고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진태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까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자는 그냥 사라져 버릴 거야. 다시는 우리 소식 못 듣게 할 거고,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린 준비되어 있잖아. 제가 안전하게 보관된 호신용품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소식으로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묻자 그녀는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시절의 그림자는 항상 남아있겠지만 난 이제 좋은 일들에만 집중하고 싶어. 내 생명을 구해준 당신에게 정말 고마워. 수연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사랑해요, 민수 씨. 나도 사랑해, 수연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다툼이 있고 악몽도 꾸며 도전 과제들이 닥쳐오겠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 여자의 조건 없는 사랑과 저를 받아준 친구들, 그리고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견뎌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